국민들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눠버린 거지. 근데 너무 아쉬워. 이게 지금 옛날에, 공수부대 특전사는 옛날에 광주사태 때도 그렇게 민간인을 많이 학살했잖아. 응? 그런 전력이 있는데 또 어저께 보면서 너무 걱정이 됐던 거는 뭐냐면 시민들이 또, 여의도 근처에 있는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방어하고 했는데 나는 그분들 너무 좀 고맙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단 한 사람의 거기서 사고라도 있었다고 생각해봐. 응? 옛날에 87년도 6.29 선언할 때인가요? 그때 박종철 죽었잖아요.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는데 이게 내란죄로 해서 이 괴물뿐만이 아니고 국방부 장관인가 그놈아 있잖아요. 뭐 충암고니 뭐니 충암고가 우리 고등학교 때는 충암고가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 때도 뭐 이회창이 아들하고 뭐 그때 정몽준 씨하고 우리 동문이라 그래가지고 막 그때는 벌써 한 20몇 년 된 일인 것 같은데. 근데 그 라인에 있는 뭐 방첩사, 기무사 옛날 전두환이 기무사 사령관 출신이잖아. 또 국방부 장관 육참 별자리들 10월달에 인사하면서 미리미리 8월달에 이게 그래가지고 야당에서도 계엄령 선포하려고 하는 이게 징조가 너무 강하다. 이미 알고 있었던 군인들은 충암고도 알고 다 있었더만 충암고 동문들이 이 쫄보가 더한 것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저는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이 북한을 건드리는 것까지 생각했어요. 이 궁지로 몰리면 이 괴물이 궁지로 몰리면 북한을 타격할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명태균인가 프로코가 그러잖아요. 5살짜리 꼬마가 수류탄 쥐고 있는 폭탄을 쥐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처음에 당선되고 나서 잘 해주길 바랬어요. 어차피 당선됐으니까. 이렇게 못할 줄은 몰랐지. 2년 반 동안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해는 족족마다 지할 일은 안 하고 그 밑에서 하는 애들 거 신경 써가지고 참견이나 해가지고 이렇게 뒤틀어 놓고 체코에서 원전하러 간다니까 지가 먼저 나서가지고 상대 기술 트럼프가 잘하잖아요. 미리 해놓고 나중에 뒤에서 다 해도 되는 일을 미리 나서가지고 이것들 봐라 하는 것마다 우리 직장 생활할 때면 똥손 너무 분노가 심하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불쌍한 군인들, 경찰들, 다행히 우리 시민들이 그때 여의도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국회를 감싸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국회를 지키지 않았나. 또 국회 앞에서 뜬 눈으로 쥐새면서 국회를 보호해 주신 분들, 저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술 먹고 자고 있었으니까 정말 다행이고 안전사고 없이 이렇게 된 게 그나마 다행이고 차후에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을 건드린다든지 이거는 못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은 통제권이 한미연합사로 가잖아요. 미군 통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할 것 같은데 계엄을 더 한다든지 할 겁니다. 왜? 본인은 지금 여기 막장이거든. 막장에 와 있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는 자가 막장에 와 있는 거야. 막장에 툭 건드리면은 낭떠러지 떨어 죽은 거야. 두 부부가. 이 괴물이 또 계엄령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건드리고. 나라가 지금 한 6개월 동안 엄청 혼란스러워질 것 같아. 절대로 제 바람은 절대로 야당에서도 물러서지 말고 맞서서 목숨을 걸고 싸워라. 세상은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되면 이런 쫄보는 공무원 출신이잖아. 쫄보야, 쫄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국민의힘 성원을 힘입어 뒤로 하고, 요번에 40 총선에서 이미 해줬잖아. 지금 보니까는 계엄을 잘했다, 칭찬하고 어떤 시의원, 경상도.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지만, 경상도, 강원도, 왜 비판을 못 합니까? 머슴이잖아, 머슴.
머슴을 떠받들고 살고 있어. 우리 늙은이들은, 나이 먹은 일부 늙은이들은 죄송합니다. 머슴을 떠받들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사이비 종교에 빠지고 사기나 당하고 그러는 거지.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어요. 여기 모자에 보면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해가지고 마가 역사가 1810년 이쯤에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넘어가고 미국으로 넘어갔고 인디언들하고 같이 살 때 인디언들 그때 당시에는 외부인이었죠. 인디언들하고 착하게 잘 지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버드도 만들고 뭐 예일 대학도 만들고 스탠포드니 뭐 이런 것도 만들고 동부의 아이비리그. 그러다가 그때 당시에 인디언들이 잘해준 거는 인디언들 사이에 부족들 간에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총을 얻으려고 잘해줬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어쨌건 잘해줬다 그래요. 그래서 인디언들이 그거에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서 칠면조리를 갖다 줬는데 그걸 청교도들이 잘 먹었다 그래서 땡크스 기빙데이 추수감사절이 이제 의미인데 어쨌건 이방인들이죠. 주인 행세를 하고 있지만 트럼프가 됐고 굉장히 이제 트럼프 스타일은 트럼프가 책을 한 7권을 쓴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트럼프를 비하하지만 이상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현명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봐요. 미국을 위해서 일하잖아, 이 사람은. 그리고 이제 좀 안 좋은 상황은 바이든은 정부가 결정적으로 어쨌건 인플레는 바이든 정부에서 이렇게 10% 가까이 갔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물가가 올라 있는 상태잖아요. 옛날에 누가 그랬나요? 힐러리 남편? 그 사람 누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그랬잖아요. 부시하고 이렇게 대결했을 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제 지금은 트럼프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가 프로젝트를 하고, 프론트 당선에 이제 1등 공신인 일론 머스크도 이 옛날에 정주영 회장이란다. 이병철 회장이 그랬으니 정치에 발도 들이지 마라. 이병철 삼성 회장이 옛날에 그런 얘기 했지만. 근데 미국은 시스템이 시장주의를 하기 때문에 관료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장관으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보면은 그렇잖아. 일론 머스크도 들어갔지, 다 이제 캐피탈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사람, 코인 회사의 CEO, 이런 사람들이 다, 가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가는데 역동성 있죠. 시장주의자들이 가니까. 가장 중요한 때에 좀 다른 우리나라는 관료들이 많이 가죠. 제가 근데 우리나라 관료들 다 썩었다 그랬잖아. 이 물은 고여있으면 썩죠. 썩는 정도가 아니고 반드시 썩습니다. 권력도 똑같아요. 그래서 바꿔주고 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상권 분립 때문에. 그래서 해놓은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권력자를, 머슴을 떠받들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나이 먹은 사람들일수록. 네, 어쨌건 트럼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가 스트레스예요. 다. 유럽도 스트레스 그렇고 캐나다 위에 있는 캐나다, 밑에 있는 멕시코 이번에 관세 10%씩 때리고 이런다 그래갖고 스트레스예요. 트럼프가 됐고 내각을 시장주의자들 젊은 사람들 다 했다. 그래서 그것만 딱 봐도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어쩔지는 모르지만 분산하니까 저 몰빵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미국 주식,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비트코인은 한 10% 정도는 담아놔야 된다고. 그때 당시에 62,000달러, 65,000달러 그것도 올라갔고 있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미리미리 다 했었고. 유럽하고 중국이 많이 안 좋을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미국이 앞서가는 거는 AI, 테크 이쪽으로 앞서가고 있는데 M7 같은 경우는 다 테크 기업들이잖아요. 해리스가 패배를 했는데 미국은 언론 주류가 제가 알기로는 한 11개인가 12개인가 있는 언론 중에 10개가 다 우리하고 반대인 것 같아. 주류 언론이 이제 민주
쪽, 이제 진보 쪽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해리스에 대해서 이길 거라는 그런 얘기만 했었는데 폭스 뉴스 보수 매체는 이제 폭스 뉴스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폭스 프로그램 진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장관으로 많이 갔죠. 그 뉴스는 우리나라로 전해지지 않았고 그 대부분 뭐 CNBC라든지 대부분의 매체, 뭐 워싱턴 포스트나 뭐 이런 매체들 그런 매체들이 진보 매체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는 그쪽만 계속 보고 있었고 그래 갑자기 뭐 트럼프가 이기는 걸로 나왔다가 갑자기 앞서서는 뭐 해리스가 이기는 걸로 나오고 그랬는데 결국은 해리스가 참패를 했죠. 트럼프가 이제 압승을 했죠. 한국은행이 금리를 25포인트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을 내렸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는 내릴 거라고 예상을 안 했는데 내렸어 또. 그만큼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시장에 돈이 너무 없다. 돈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돈이 씨가 말랐다. 인플레라고 그래갖고 금리 올렸는데 그 돈들이 다 은행으로 들어갔고 나라로 다 들어갔다. 시장에 돈이 없어서 제일 힘든 거는 자영업자들. 좋은 사람들은 코로나 이후에 인터넷 쇼핑, 요 부분. 그 시중의 자금들이 다 그쪽으로 소비를 해도 그쪽에만 소비하고 해외여행 다니고 이러니까 내수가 거의 지리멸렬하다. 이렇게 한 1년 전서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결국에는 미리 내렸어야 된다. 올해 봄쯤에서 내수 좀 좋게 하기 위해서 11월 7일 이제 미국은 빅쇼스를 했잖아요. 빅컷을 50포인트를 내렸죠. 0.5포인트를. 그래서 한국은행도 이번에 내렸는데 두 번을 내렸죠. 한국 25포인트씩 두 번을 내렸다. 그래서 조금 숨통이 났나 했더니 계엄령 발표해갖고 주가 갖고 있는 주식 폭락했고 환율은 폭등했고 외국인 자금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데 썰물처럼 더 빠져나가고 있고 경제적인 파급을 환산한다 그러면 제가 저번 달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계산을 하게 되면 잘못 뽑아서 100조에서 한 150조 정도는 해먹은 것 같다. 보이지는 않죠? 따져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누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주택 매매 가격이 지금 상승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고 보합세로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은 무의미하죠. 저번에 한국은행이라든지 대출금리 스트레스 대출 DSR 9월달서부터 그러니 당연히 그 매매가 건수가 많이 주는 거는 맞죠. 그래서 지금 금리가 오히려 대출금리가 주담대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흐려지면 밑에서 다 해먹는 거죠. 은행으로 가야 되니까 은행들 먹고 살라고 연말에 다 해주고 1월 달에는 이제 쪼인 거죠. 그래서 대출금리 올리고 나면 은행이 순이익이 증가가 되죠. 그런 다음에 내년 1월서부터는 또 은행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풀어달라고 하면 또 풀어주죠. 왜 풀어줘요? 내가 글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경제,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 경제 그 성장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통 이제 선진국이 되면 보통 우리나라 옛날에 중진국일 때는 한 뭐 5% 막 중국처럼 10%, 7, 8%막 상승하고 우리나라처럼 고도 성장을 한 그런 걸 보면 성장률이 그렇게 나오고 지금은 어느 정도 그 나라가 그 규모가 되고 나면 보통 한 2% 선에서 성장을 하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한 3%대의 성장을 하니까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미국이 압도적인 성장을 하는 대신에 유럽과 중국, 일본, 우리나라는 1% 성장, 내년도 성장률이 1%, 또 한국은행이 이번에 뭐 2% 한다 그랬다가 1점 몇 프로로 내렸죠. IMF가 미리 이제 발표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굉장히 내년은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있고 우리나라 내수가 완전히 폭망하는 해가 될 것 같다. 정치도 폭망, 내수도 폭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은 안 좋습니다. 부동산 전체 시장 굉장히 꽝이에요. 내가 그랬잖아요. 한 5년 전서부터 그랬어.
신도시 아파트만 해라. 내가 할 수 있으면. 서울로 가면 좋지만 서울도 강남, 한강변, 마포, 용산, 광진, 성수동, 또 밑에 쪽은 강남 3구, 여의도, 그것만 해라. 지금은 그 문재인 정부 때 규제를 심하게 해서 지금은 다주택자도 많이 없어지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젊은 사람들이 B2 해갖고 그런 것도 지금 한 템포를 꺾고 나서 지금 상황이어서 지금은 우리 주담대는 굉장히 건실하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사업자 대출이라든지 기업 대출을 받아갖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기업 대출이 많아요. GDP 대비 국가는 50%밖에 안 되고, 개인 주담대는 한 100% 정도 되고, 사업자 대출이 한 170%가 되니까 사업자 대출이 굉장히 많은 거죠. 미국도 그래요. 일본도 그렇고. 근데 국가 채무는 너무 또 50%밖에 안 돼. 근데 국가가 지금 좀 돈을 풀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돈을 국가가 전혀 안 푸니까 시중에 돈이 없죠. 1월 달에 그래서 한국은행이 요번에 25% 또 내린 거예요. 사실은 내수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1월 달 되면 또 그 확률적으로 보면 대출을 풀어준다. 이뻐서 풀어주는 게 아니고 그 경기가 어려워서 풀어주는 게 아니고 은행 먹고 살라고 풀어주는 거예요. 다음에는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 포레온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그 부분을 자세히 옛날서부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서울에서 12,000세대 정도 된다. 한 6,000세대 정도 그 5층짜리 아파트, 옛날 주공 아파트였는데 좀 많이 나온 거죠. 용적률 쪽으로 이제 많이 허용을 해줘서 12,000세대 정도 되면은 제가 있었던 시흥에 그 은계지구가 13,000세대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아파트 단지죠. 좀 큰 게 이제 저 송파, 저번 달에도 말씀드렸죠. 가락시장 그 뒤에 있는 거죠. 롯데 쪽으로. 그렇고 그게 한 9,000세대인가요? 그렇게 되고 송파 그 옛날에 시형 아파트, 가락시형 아파트죠. 헬리오시티 이름이 이제 얘기하다 보면 자꾸 생각이 잘 안 나는 저기들이 있는데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그때 당시에 13억 분양이라고 제가 이거 막 그 권해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20억 가느니 뭐 하느니 그런데 이제 입주 앞두고 25억까지 거래가 됐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갈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파트 시장도 안 좋아요. 일부 아파트 시장 중에 일부 신축들, 올림픽 파크 포레온, 송파 헬리오시티, 또 재건축을 앞둔 그런 압구정 그 현대아파트, 한양아파트, 반포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 또 서초구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 대단지 아파트들 재개발했던 그 우리 그때 88 올림픽 하기 전에 강남의 그 아파트 단지 수가 굉장히 컸잖아요. 그게 이제 재건축이 그렇게 되는데 그 외에 서울 그 한강변으로 있는 마포나 한강 한남구역, 한남동, 용산, 또 성수동, 자양동, 이쪽 광진구 그 테크노마트 있는데 그쪽 광장동 요런 쪽은 좋지 않나. 송파 이런 데요. 그래서 그 올림픽 파크 포레온을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파트 시장이 서울서 또 과천서 우리 수도권서 좋을 거냐?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근데 서울 내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옛날에도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신축되는 대단지 신축 아파트, 수도권은 신도시 아파트들. 그 외의 아파트들은 그렇게 좋지 않을 거다. 근데 이번에 이제 또 한 가지 플러스를 하자면 이제 그 GTX가 지나가는 역 중심에 있는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들 구축이라도 서울은 아파트 그 공동주택이죠. 아파트는 세대수가 지금 170한 5만 세대 조금 안 될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데이터로는 175만 세대가 있습니다. 서울에 예를 들어서 서울에 175만 세대가 있는데 아파트 수명을 우리가 한 몇 년으로 봐요? 한 50년 보죠.
40년은 50년 이내로 봐요. 한 40년, 30년 지나면 이제 재건축 들어가려고 막 정비 사업성이 뭐 사업 계획서도 세우고 이렇게 출발을 하니까 그러면 보통 한 10년, 15년 지나야지 이제 재건축이 된다고 보면 한 50년 정도 본다고 하면 한 50만 세대가 50년마다 재건축을 해야 된다 그러면 1년에 얼마 3만 세대, 3만 5천 세대 정도가 공급이 돼야 돼요. 서울만. 그럼 신도시 하나가 한 3, 4만 정도 되잖아요. 광교 신도시가 한 3만 정도 되니까 그 신도시만 한 게 공급이 돼야 돼요. 서울에서는. 그래야 재건축하고 뭐 하면서 계속 이렇게 신축 아파트들이. 근데 이제 신축 아파트들을 앞으로 가르기가 힘들지. 그러니까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거죠. 내가 말한 그 외 지역에서는. 건축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지고. 이렇다 보니까 비싼 아파트 아니면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곽, 아까 얘기한 한강변이나 강남 3구를 제외하면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사업성이 안 나와서, 재건축이. 잠시뿐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죠. 공급이 없으니까. 신축 아파트로. 그리고 우선은 전국에 있는 저 밑바닥 저쪽 뭐 여수나 이런 저 밑에 창원, 부산, 울산, 포항 이쪽에 옛날에 우리 산업을 견인하던 산업들 업종들이 굉장히 지금 안 좋잖아요. 가면 갈수록 지금은 성남에 있는 인터넷 기업들, 테크 기업들, AI 기업들 이런 쪽이 이제 급여 고소득자가 되는 거죠. 셀러리맨들은 그렇다 보면 이제 마곡지구나 연구단지 또 판교나 강남, 테헤란로 이런 데가 뜨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산업들, 업종들이 그래서 이제 지방에 있는 인재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의 가격을 올리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검단 신도시는 끝이고 3기 신도시를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조건들이. 그러니까 이 검단 신도시 해놓은 거를 해놓고 여기서 스텝 바이 스텝이라 그래서 이제 또 좋은데 공급이 되고 그러면 그때 갈아타서 좋은 상급지로 갈아타기 위해서 가는 거는 그거는 명확한 진리죠. 아파트 투자에서는 공급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뭐 유튜브 보면 부동산 너무 안 좋다, 아파트 망한다 그러는데 아파트 망해요. 그 기존 주택이고 본인들 사는 주택이야. 그러니까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들은 계속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 양극화가 돼서 우리가 지금 미국 금리 그렇게 오르고 기준금리 올라서 대출금리 6%, 7% 갈 때도 강남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바로 회복됐잖아. 그 신흥 부자들이 젊은 애들은 옛날처럼 뭐 우리가 뭐 열심히 해서 지금 장사는 꽝이고 이런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잘 모르는 업종에 가갖고 돈을 많이 벌죠. 젊은 이들은 그리고 지금 이제 AI로 갑자기 이제 1, 2년 만에 또 급전환을 해갖고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또 이제 젊은 AI 쪽이나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또 젊은이들은 유리하죠. 그런 쪽에서 고소득 사업자들 많이 나오겠죠. 시장을 이끌어가는 쪽은 그 사람들이고, AI를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직원이 5명이다 그러면 살아남겠죠. 구조조정이 이제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되고, AI 툴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이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지식에 대해서 하청을 주지 말고, 경험도 하고 본인이 해서 그래야지 오늘 하지 못하는데 내일 하고 모레 하는 거는 쉽지 않죠. 오늘 당장 공부를 시작해서 편견에 사로잡히지 말고 아니면 머리가 굳어가잖아. 나이를 먹을수록 할 일이 없고 대인관계에서 멀어지고 이러면 머리가 굳어가니까 섬사람 되는 거야. 갈라파고스. 더 배울 생각을 하고 유튜브 맨날 핸드폰 뺏어서 보면은 맨날 쉬운 정치 얘기나 해대 쌓고 이런 거 하지 말고 투자에 대한 거를 공부하면 사회 전반에 대한 지식이 골고루 많이 생긴다. 오랫동안 하다 보면. 하다가 그치면 설익은 지식이 되는 거지만 계속 오랫동안 하다 보면 나의 지식을, 나의 삶을 살찌운다.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된다. 누가 그러잖아. 심한 말로 가난한 사람 들쳐도 보지 말라고. 내가 달려가는 순간에.
세금에 대해서 대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대출은 이미 이제 대출 갈아타기를 많이 했고, 제가 보기에는 한운 기준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대출금리도 지금 이제 떨어져야 됩니다. 예대 마진은 폭이 커져서 은행들이 이제 수익이 많이 늘어나니까 요즘에 그 레벨업하고 맞물려 가지고 은행주들이 좋잖아요. 주식이 또 뭐 배당 시즌도 됐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내년도 가면 또 이제 그 대출 한도가 소진이 다 돼서 이제 1월 달엔 다시 이제 한도를 갖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면 대출 조건도 많이 바뀌고, 그러면서 또 이제 정부에서 풀어줄 수밖에 없다. 항상 요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는 이 밑으로 올리려고 그러고,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또 너무 올라가면 꺾어서 내리려고 그러고, 항상 요 정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정부의 그 힘이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면 올라온다는 생각을 하고, 올라가면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뭐 가계부채에 대해서 뭐 유튜브에서 얘기하고 하는데, 가계부채도 까보면 거기에 70%가 주담대인데, 주담대는 우리가 또 DSR이니 뭐니 뭐 LTV니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감정가액의 뭐 70%, 60%, 뭐 50%, 이렇게 지금 뭐 40%까지 내려갔잖아요, 강남은. 강남은 뭐 그 거의 뭐 가격 자체가 대출 수준하고는 관계가 없어서, 어찌됐건 그렇게 변하고 있고, 근데 이제 기준금리를 엊그저께 25%를 내렸는데, 문제는 이제 일본이죠. 일본이 지금 금리를 올리려고, 또 우리 8월 5일 날 그 금리 미국 엔캐리 트레이드 일어나갖고 발작 나가지고 미국이 그리고 폭락했잖아요. 또 9월 초에도 한번 폭락하고,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이제 일본이 금리를 올리고 미국이 내리면 그 밑에가 좁아들면서, 미국에선 탈출을 안 하겠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자금들, 중국에 있는 자금들은 일본으로 갈 확률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체력이 튼튼해야 되는데, 금융 체력이 튼튼해야 되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나간다. 우리나라 사람도 미장으로 간다. 외국으로 간다. 미국으로 투자가 다. 일자리도 없어지고, 기업들이 활력이 점점 더 떨어지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투자를 못하게 되면 내년도에 이제 구조조정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죠. 임금은 더 올리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사회 전체가 혼돈이 오죠. 파업도 하게 되고, 노동운동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내년이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내적으로. 정치가 가장 근본적인 건 정치 문제 때문에. 환율이 지금 1,400원대예요. 환율이 1,400원대인데, 지금 미국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환율이 많이 올라갔죠. 떨어질 걸로 예상을 했는데 많이 올라갔고, 지금 1,400원대에서는 정부가 지금 우리 몰래 개입을 해서, 일본이 지금 한 100조 이상을 날려버렸죠. 120조 정도를 환율 방어하느라고. 그냥 허공에 날려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거를 좀 똑똑하게 해야 되는데, 이 정부에는 전문가가 없다. 비전문가들이 목 있는 데가 딱딱 들어가갖고, 다 각 처부에, 국토부, 뭐, 노동부, 처부에 들어가고, 비전문가가 들어가갖고, 정부 권력이 거기 들어가 있다. 밑에 다 놀고 있다, 실무자들. 올리지도 않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이제 내년서부터 혹독하게 우리가 받을 겁니다. 내수를 부양하려고 해도 이미 때가 늦어버렸다. 작년도서부터 제가 내수 부양해야 된다, 부양해야 된다 얘기를 했을 거예요. 늦었다. 정책은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다. 불 꺼진 다음에 불 아무리 토치로 지져봐야 불 안 살아난다. 나라의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젊은이들은 외국으로 다 나가고 있다. 유능한 반도체 인력들 중국, 미국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왜 어려운지, 미국에서 왜 모건 스탠리인가 그랬나? 반도체 굉장히 안 좋다, 10년 동안. 그 얘기가 왜 나왔는지 내년서부터는 실감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또 뭐 어저께 1,400원을 넘기느냐 마느냐 막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와중에, 괴물이 그냥 갑자기 계엄령이니 뭐니 이런 바람에 막 1,440원, 뭐 47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갑자기 그나마 국회에서 잘 해가지고 진정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계기를 떨 것 같아. 이게 아주 중요한 시기에 AI로 넘어가는, 주도 산업이 AI로 넘어가는 이런 아주 중요한 시기에 우리나라는 지금 배를
산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런 느낌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대통령님 이거 배는 산으로 못 갑니다. 밀으라면 밀어 갈 수 있어. 이런 억지로 지금 2년 반을 지금 달려왔단 말이에요. 현 정부가. 이 결과가 딱 이렇게 나타났잖아. 어저께 밤에. 8월 달서부터 이미 나왔잖아요. 계엄령 발동하려고. 아니면 자기의 이런 정치적인 이런 거를 모면하려고. 이스라엘 봐봐. 그 이스라엘 총리 누구야? 걔도 그 군인 출신, 특전사 출신이거든. 지 형은 그 하마스인가에 해갖고 죽었잖아요. 독이 있는 애, 걔도. 특전사 특임대 출신이야, 걔는. 이스라엘 총리가. 그 자식 비리고 뭐하고 했는데 비리가 연루되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걸 돌리잖아요. 자세한 거는 뭐 그거 외에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나라도 그럴 것 같아.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지지율 낮고 정책 추진도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처음서부터 거짓말만 하고 입만 벌리면 거짓말만 하고 일은 안 하고 나중엔 다 알게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궁지에 물리게 되고 낭떠러지에 쓰게 되고 툭 누면 떨어져서 죽는데 이런 일을 하고 괴물을 키운 거지. 머슴을 괴물로 만드는 거예요. 다음은 그 원유 소식 드릴게요. 원유는 지금 68불 배럴당 70불 이 정도 선에서 다시 이제 그러다가 또 이제 이스라엘하고 또 이란하고 또 뭐 그쪽에서 또 난리가 나고 그러면 또 한 80%까지 뛰겠죠. 지금 한 2번 정도 얘가 트럼프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애라 일부러 트럼프 당선되라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있고 이스라엘이 이란하고 그렇게 갖고 한 80불대, 85불대까지 갔잖아. 그러다가 다시 지금 다운되어 있는 상태고 70불 언저리에 지금 와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주식 소식 전해드릴게요. 주식이 어느 정도 조금 연말에 조금 좋은 크리스마스 랠리라고 그러잖아요. 트럼프가 돼갖고 막 관세니 뭐니 해가지고 우리나라 좀 안 좋고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미국 좀 굉장히 지금 조금 안 좋다가 비트코인하고 테슬라가 앞서가는 바람에 엔비디아를 제치고 가고 엔비디아는 지금 대항마들이 나오고 너무 많은 거버넌스에서 이제 좀 기대치 많이 올랐다 해갖고 좀 주춤한 상태고 다른 기업들은 이제 천천히 가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말에 좀 주식이 안 좋았죠. 세계 꼴등이니까 한국 주식 성장률은 그래서 안 좋았는데 연말에 조금 좋아질까 했더니 또 이런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오늘 좀 엄청 빠졌죠. 긍정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게 뭐 답이 없으니까 이러다가도 오르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나라가 정권이 위태롭거나 이렇게 되면은 안 좋죠. 주가에도 안 좋고. 코인 벌써 그렇게 엄청 빠졌다가 이제 바로 회복했는데 이게 이제 또 한 번 또라이 짓을 하게 되거나 이러면은 또 이제 출렁이거나 뭐 그러면은 이제 다 떠나고 없는 거지. 수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들이 들어오는 수급이. 굉장히 안 좋은 부정적인 면이 있다, 주식은.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트럼프의 거래법 책이 있잖아요. 그럼 트럼프의 그런 것은 옛날에 비하면 엄청나게 프레싱을 가고 난 다음에 협상을 하는 그런 전술이 트럼프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언론들은 그냥 막 너무 하니까 공포가 너무 많이 조성돼 있다. 가서 부딪혀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우리 현 정부가 이런 상황이 되면 트럼프하고 협상력이 떨어지죠. 안 그래도 협상을 잘해야 되는데 저기 문재인 정부 때는 좀 잘한 것 같아. 뭐 이 중간에서 소외되지 않고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이렇게 한 데서 조금 말을 하고 입김을 많이 세게 하고 이런 거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 정부는 기대 안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11월 초에 경기도에서 갑자기 이쪽 제가 있는 화성 쪽에 그 국제공항, 경기 남부 국제공항에 대해서 후보지를 발표를 했어요. 세 곳을 발표를 했는데 용역을 한 1년 정도 그 아주대학교에 용역을 줘가지고 후보지 세 곳을 발표했는데 제가 있는 그 화홍지구 간척지, 여기 이제 국가 땅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평택의 서탄면이라고 오산 바로 밑에
그 평택 오산 비행장 바로 위에 거기가 돼 있는데 거기는 뭐 선정은 돼 있지만 제가 보기엔 그 미군 부대, 미군 비행장, 그 바이든이나 저 트럼프 오면 그쪽으로 오잖아요. 그 미군 애들 땅이에요. 거기는 하늘은, 평택은. 그래서 전부 다 평택은 거의 다가 미군 땅이에요. 하늘은 비행 금지 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를 선정했더라고. 그거는 이제 뭐 선정하는 사람 마음이니까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거기가 선정이 됐고, 한 군데는 이제 그 가만히 있어, 용인에 그 양지 밑에, 양지 밑이라고 해야 되나? 양지, 이천 밑에 모가면, 예, 모가면이라고 하면 맨 저쪽에 그 이천 밑에 있어요. 그쪽이, 예, 이제 됐는데, 그쪽은 이제, 쪽이 이제 특전사 사령부가 그쪽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이전을 했지. 성남에 있던 게 특전사 사령부가 그 덕평으로, 물류센터 많이 나가지고 냉동창고 불난데 그 밑에 쪽인데 그쪽이고, 그쪽 가능성이 좀 이제 사유지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희박하고, 어쨌든 이런 발표가 있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6개월 알 정도 지나면 이게 발표가 될 건데, 현 정부의 특징이 이제 수도권에는 뭐 이런 개발을 한다고 예산 배정을 안 하고, 자기 지지가 이제 강원도나 그 경상도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거기서 하는 사업들은 이제 빨리 추진을 하고 이런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수도권이 이제 역차별을 받는 거죠. 세금 이쪽에서 다 나오는데 돈은 그쪽에다 쓰는 거죠. 그쪽은 또 다선 의원들이 많잖아. 안 변하잖아요. 전라도, 경상도. 거기는 그냥 꽂기만 하면 다 되는 데 아니야. 강원도. 강원도 강릉은 강릉 권씨, 강릉 최씨. 아니면 국회의원 나오지도 못합니다. 한 23만, 4만 정도 되는 도시예요, 강릉. 그런데 시골들은 다 그런 거. 근데 지금 이제 수도권에다가 뭘 많이 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지방 균등 발전 해갖고 지방에 뭐 다 해줬잖아. 수도권에서 나오는 그 세금 갖고. 근데 이제 반대로 수도권에다 해야 되는데, 지금 현 정부는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투자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노인들 중에 저도 이제 장모님 모시고 우리 저희 어머님을 옆에서 모시고 이렇게 있는데, 따로따로 이제 옆동에서 다 사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저저번 달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제 약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어머님 이렇게 하고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은 내가 80살이 됐을 때 나를 부양할 수 있느냐?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노인 중 5명 중에 1명만, 4명은 빈곤 노인이잖아요. 다만 지금 저희 세대가 인구가 많아서 모실 수 있는 거고, 복지 쪽으로 우리가 이제 80살 됐을 때는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안 된다고 봐야죠. 애들이 인구 비율이 확 줄어드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랬잖아요. 한국은 우리가 지금 신생아 출생률이 1.2인데 가구당, 일본도 그렇게 그 고령화되어 있다는 일본도 1.2인데 우리나라 0.6, 0.7이에요. 요즘에 조금 늘기는 했지만 코로나 지나고 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뭔가 획기적으로 국가가 이렇게 바꾸지 않는 이상은 미래가 조금, 또 통일이 되지 않는 이상은 미래가 좀 부정적이다. 통일되면은 북한은 어느 나라 땅인가요? 제가 보기엔 중국 땅 같은데. 중국하고 싫어해도. 그러니까 트럼프가 막 자꾸 가려고 그러죠. 그거 먹으려고. 북한을 먹으려고. 우리나라는 전혀 관계는 없고 이미 다 끝났잖아. 그렇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